들어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보통의 여자였습니다. 30살에 교단에 올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산 세월이 30년. 분필 냄새가 내 인생의 향기였죠. 퇴직 후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봄마다 창문 너머로 개나리가 보이고 여름엔 부엌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 마지막 교실이자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봄비가 흩날리던 어느 토요일,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에는 붕어빵 2봉지, 옆에는 단정한 얼굴의 젊은 여자. 엄마, 인사드려요. 혜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이처럼 웃었죠.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신혼집을 따로 얻지 말고 2층을 우리가 써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손수 지은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아이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가 편하다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흔들 줄은 몰랐죠. 2층에선 리모델링 소리가 며칠을 울렸습니다. 망치질 웃음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꾸미는구나.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어느 날 2층 문에 붙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완료 1층 출입 제한. 그 순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지은 집인데 내가 모르는 번호라니.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2층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아들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이 친구들이 자주 와서요. 보안상 바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불 꺼진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 집의 주인은 나 아니구나. 그 후로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2층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밤늦게까지 말소리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들의 하루와 다른 시간에 흘렀죠. 부엌에서 반찬을 꺼낼 때마다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나물은 그대로 남았고 혜진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며 불고기는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맛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필요 없는 거구나. 밤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집이란 원래 발걸음이 가장 편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젠 발자국조차 미안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이 바뀔 때마다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가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위층으로 잠깐 올라오실래요? 그 말에는 언제나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날 모시고 싶었다면 손을 잡고 데리러 왔을 테니까요.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난 밑이 편해. 그 말 뒤에는 말로 다 못한 서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위층에서 들려오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우리 제주도 가요.
좋지, 어머님은 그냥 계신데요? 쉬시게 해드리자. 쉬시게 해드리자.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책상 위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적었습니다. 명절 준비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웃음 대신 기록. 눈물 대신 문장으로 버티는 시간. 그 작은 수첩 속에 내 존재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여름이 오자 집안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2층에서는 웃음과 음악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내 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냄비를 닦으며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좋지,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면 복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혜진이 친구들을 데려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잠깐 놀러 왔어요. 집이 예쁘다고 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엔 허락이 아니라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며 남긴 향수 냄새가 내 거실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향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널다가 들었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그릇 세트 이번엔 가져올게요. 여긴 딱히 쓸 데가 없어요. 딱히 쓸 데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내가 매일 닦고, 다듬고, 정리하던 그 집이 이제는 누군가의 없어도 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였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넌 지금 이 집에서 주인이냐, 세입자냐?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층의 웃음은 더 커졌고 내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고 전화벨이 울려도 한참 뒤에야 받았습니다. 하루는 밤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 명절엔 우리 제주도 가요. 이번엔 큰집 식구들도 다 온대요. 좋네, 어머님은 그냥 계신데. 쉬시라 했어. 쉬시라 했어. 그 말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잊히는 거였으니까요. 명절 아침,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2층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 가방, 지퍼, 발걸음, 웃음소리. 잠시 후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마당이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한 번 흔들리더니 멈췄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식은 밥 한 공기. 숟가락을 들어보았지만 밥알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존재가 허기진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 반찬, 포장된 도시락. 그리고 내가 만든 장아찌는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내 마음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닌 그저 끝이라는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 수첩을 펼치고 적었습니다. 명절 전날 집이 비었다. 웃음소리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 잉크가 번지며 종이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내 울음 같았습니다. 새벽녘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면 언젠가 사라진다. 이젠 너를 위해 살아라. 그 말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지만 내 마음엔 빛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구나. 그날 아침, 나는 첫 번째 결심을 썼습니다. 이 집을 정리한다. 그 문장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첫 울음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늘 그렇듯 집엔 음식 냄새와 사람의 기척이 남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마치 이사라도 간 듯 텅 비었습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나이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부드러웠고 낙엽이 바람에 밀리며 사그락거렸습니다. 그래, 이 집도 계절을 먹고 사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텅 빈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의 모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냉장고의 컴프레서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두고 간 음식들이 여전히 차 있었습니다. 냉장고 한쪽 구석에 내가 만든 나물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든 듯 변색된 색깔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맛이 아니라 내 존재가 시들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 반찬통을 꺼내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이던 냄새.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밥 짓고 아이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집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을까? 다음 날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해가 들기도 전이었죠. 방 안이 아직 푸르스름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적었습니다. 9월 16일. 집은 조용하다. 이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공허다. 한 줄을 쓰고 나니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태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그래, 잘 있다. 제주도 공기 정말 좋아요. 사진도 보낼게요. 그래, 잘 다녀와. 짧은 대화 끝에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가 내 귓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 만큼 멀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표지가 내 손끝에서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도 고맙지만 이젠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은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죠. 나는 작은 탁자에 앉아 그동안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록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써야겠다. 그 문장을 쓰자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새벽 부엌 불을 켜고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 아직 괜찮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미소.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웃음이었죠. 그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말자. 이제는 내가 먼저 나가자.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에 단단히 적었습니다. 결심 이 집을 정리한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세 번째 장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나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푸르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시간, 모든 게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서서 내 마음만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수첩엔 어제 적은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심 이 집을 정리한다.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미루지 말자.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정순아, 사람은 미루는 순간 늙는 거야. 할 일은 마음이 식기 전에 해라.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매물 종류는요? 2층 단독주택이에요. 금매로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하자 마음 한가운데 묵은 먼지가 한 번에 털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손에 남은 떨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했구나.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매수자가 금세 붙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 안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볼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죠. 노정순. 한자를 새길 때마다 내가 내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먼지 속에서도 빛이 부드럽게 흘렀죠. 나는 잠시 섰어.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삶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글씨가 곱고 단정했습니다. 수십 년 교사로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겠죠. 하지만 그 글씨에는 과거보다 더 단단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옮기실까요? 일단 짐만 빼주세요. 내일 오전에.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긴 세월을 함께한 가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장, 시계, 낡은 찻잔. 모두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이젠 충분히 썼어. 다음 날 아침, 짐꾼들이 도착했습니다. 2층 물건 다 올리죠. 네, 다요. 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구를 분리하고 박스마다 2층 물품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비닐 위로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층이 텅 비었을 때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벽에는 액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놓아주자. 짐을 모두 내려보내고 현관 앞에서 트럭이 떠나는 걸 바라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 안의 공허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당엔 박스 자국만 남았고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전등을 켰습니다. 부엌 조명이 밝아지자 계약서 위 종이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내 손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된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 한 권과 펜 하나뿐. 나는 펜을 들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기록이 나를 지켰다. 그 문장은 내 삶의 요약이자 앞으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 정순아. 이젠 내가 내 삶을 가르쳐라.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제 인생 수업이에요. 그것이 제 인생의 네 번째 장입니다. 그날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의 교과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건넸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던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도시 안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 부엌 하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곧장 들어오는 곳. 부동산 직원이 말했죠. 혼자 지내기엔 딱 좋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혼자여도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버릴 게 많았습니다. 낡은 찻잔, 오래된 커튼, 쓸모 없어진 물건들 속에 그동안의 나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줄이면 삶이 비로소 숨을 쉬는구나. 첫날 밤
작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냄새구나.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시선도 없는 집. 오랜만에 식탁 앞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사서가 물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하시려고요? 네, 책 정리하는 일이라면 뭐든 좋아요. 신청서를 적는 손이 오랜만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설렘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쓰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세상에 등록하는 기분이었죠.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나는 책 표지를 들고 웃었습니다. 응, 아주.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단단해질 거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대화 한 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선생님 시절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햇살이 벽을 따라 흘렀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서러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서였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아들 태호. 봉투를 열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다녀온 뒤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밥 한 끼 엄마 손맛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저 조용히 미소가 났습니다. 편지를 수첩 사이에 끼워 넣고 새 페이지를 펼쳐 썼습니다. 나는 용서받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삶이 스스로를 용서했다. 그날 저녁, 창문 밖으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차를 한 잔 끓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살결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밤이 깊어가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삶은 계속된다. 첫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끝에는 다시 시작이 숨어 있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흰 카펫 위로 흘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순아.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자. 그 말에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새벽, 도서관 창문을 닦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삶은 가르침이다. 배운 건 반드시 나누어라.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나를 가르쳐준 세월에게 고마웠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던 여자가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 집은 없어졌지만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어는 다시 나입니다.